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월급도 조금 올랐는데 통장은 왜 이렇게 얇아졌지? 이상하죠? 분명히 일은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새고 있는 느낌. 마치 바닥에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열심히 채우는 것 같은 기분. 오늘 저는 그 구멍이 어디에 뚫려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토록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경제적 시각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숫자 얘기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 일상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코로나 공급망 붕괴전쟁 에너지 위기에 연쇄 충격. 시작은 코로나였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 멈췄고 배가 항구에 막혔고 반도체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물가 불씨가 피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건 전쟁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던 주요 국가였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수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에너지값, 식량값, 물류비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를까요? 전부 오릅니다. 트럭이 물건을 나르는데 기름이 필요하고, 공장이 돌아가는데 기름이 필요하고, 우리가 출퇴근하는데도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에너지는 경제의 혈액과 같아서 거기서 충격이 오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주유소에 들를 때,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 느끼는 그 불쾌한 숫자들은 전 세계적인 충격이 우리 일상으로 번진 결과입니다. 이자율을 올렸더니 더 힘들어졌다고요? 금리 인상의 역설로 서민과 중소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물가가 미치게 오르자 각국 중앙은행이 꺼내든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 연준이 2022년부터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뒤따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비싸지고 소비가 줄고 물가가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 약은 부작용이 엄청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2%였을 때와 5%에서 6%일 때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2배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자체 자금이 있고 신용도가 높아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합니다. 폐업, 감원,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다시 서민의 일자리 문제로 돌아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서민 경제가 흔들립니다. 돈이 안 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경제 혈액순환 장애로 부가 위로만 흐르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 돈이 잘 돈다는 건 단순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순환하는 속도, 즉 유통 속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 사장님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고 그 돈이 농부에게 가고 농부는 또 뭔가를 소비하는 이 순환이 빠르게 돌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순환이 막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불안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내일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면 일단 지갑을 닫게 됩니다. 당연한 심리죠. 둘째,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도 자산에서 수익이 나고 인플레이션 와중에도 자산 가치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월급에서 이자, 월세, 물가를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돈은 벌리는데 아래로 잘 흐르지 않고 일부 계층에서 고여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돈이 안 돈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지금 정책은 충분한가요? 현행 대응의 한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에너지 요금 지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물가 안정 대책 등 여러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솔직히 느껴지시나요?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요? 문제는 현재의 정책 대부분이 불을 끄는 정책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터진 문제를 막는데 급급하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이자 지원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로 한정되고 이미 한계에 몰린 기업들은 그 요건조차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단발성으로 뿌려지는 지원금은 소비를 잠깐 늘리지만 구조적인 빈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이 아래로 흐를 수 있는 구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숨 쉴 수 있는 금융생태계, 그리고 에너지 자립처럼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리는 경제 기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가 공급망을 끊었고, 전쟁이 에너지를 흔들었고, 물가가 올랐고, 금리가 올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돈은 벌리지만 남는 게 없고, 정책은 근본을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 이걸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탓하는 건 너무 가혹한 시각입니다. 구조가 만들어 놓은 문제에 개인이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낼지, 그 출발점은 결국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 시대에 함께 이해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월급도 조금 올랐는데 통장은 왜 이렇게 얇아졌지? 이상하죠? 분명히 일은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새고 있는 느낌. 마치 바닥에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열심히 채우는 것 같은 기분. 오늘 저는 그 구멍이 어디에 뚫려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토록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경제적 시각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숫자 얘기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 일상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코로나 공급망 붕괴 전쟁 에너지 위기에 연쇄 충격. 시작은 코로나였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 멈췄고 배가 항구에 막혔고 반도체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물가 불씨가 피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건 전쟁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던 주요 국가였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수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에너지값, 식량값, 물류비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를까요? 전부 오릅니다. 트럭이 물건을 나르는데 기름이 필요하고, 공장이 돌아가는데 기름이 필요하고, 우리가 출퇴근하는데도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에너지는 경제의 혈액과 같아서 거기서 충격이 오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주유소에 들를 때,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 느끼는 그 불쾌한 숫자들은 전 세계적인 충격이 우리 일상으로 번진 결과입니다. 이자율을 올렸더니 더 힘들어졌다고요? 금리 인상의 역설로 서민과 중소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물가가 미치게 오르자 각국 중앙은행이 꺼내든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 연준이 2022년부터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뒤따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비싸지고 소비가 줄고 물가가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 약은 부작용이 엄청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2%였을 때와 5%에서 6%일 때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2배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자체 자금이 있고 신용도가 높아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합니다. 폐업, 감원,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다시 서민의 일자리 문제로 돌아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서민 경제가 흔들립니다. 돈이 안 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경제 혈액순환 장애로 부가 위로만 흐르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 돈이 잘 돈다는 건 단순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순환하는 속도, 즉 유통 속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 사장님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고, 그 돈이 농부에게 가고, 농부는 또 뭔가를 소비하는 이 순환이 빠르게 돌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순환이 막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불안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내일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면 일단 지갑을 닫게 됩니다. 당연한 심리죠. 둘째,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도 자산에서 수익이 나고, 인플레이션 와중에도 자산 가치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월급에서 이자,
월세, 물가를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돈은 벌리는데 아래로 잘 흐르지 않고 일부 계층에서 고여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돈이 안 돈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지금 정책은 충분한가요? 현행 대응의 한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에너지 요금 지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물가 안정 대책 등 여러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솔직히 느껴지시나요?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요? 문제는 현재의 정책 대부분이 불을 끄는 정책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터진 문제를 막는 데 급급하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이자 지원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로 한정되고 이미 한계에 몰린 기업들은 그 요건조차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단발성으로 뿌려지는 지원금은 소비를 잠깐 늘리지만 구조적인 빈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이 아래로 흐를 수 있는 구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숨 쉴 수 있는 금융생태계, 그리고 에너지 자립처럼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리는 경제 기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가 공급망을 끊었고, 전쟁이 에너지를 흔들었고, 물가가 올랐고, 금리가 올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돈은 벌리지만 남는 게 없고, 정책은 근본을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 이걸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탓하는 건 너무 가혹한 시각입니다. 구조가 만들어 놓은 문제에 개인이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낼지, 그 출발점은 결국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 시대에 함께 이해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월급도 조금 올랐는데 통장은 왜 이렇게 얇아졌지? 이상하죠? 분명히 일은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새고 있는 느낌. 마치 바닥에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열심히 채우는 것 같은 기분. 오늘 저는 그 구멍이 어디에 뚫려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토록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경제적 시각에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숫자 얘기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 일상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코로나 공급망, 붕괴전쟁, 에너지 위기에 연쇄 충격. 시작은 코로나였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 멈췄고 배가 항구에 막혔고 반도체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물가 불씨가 피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건 전쟁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던 주요 국가였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수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에너지값, 식량값, 물류비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를까요? 전부 오릅니다. 트럭이 물건을 나르는데 기름이 필요하고, 공장이 돌아가는데 기름이 필요하고, 우리가 출퇴근하는데도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에너지는 경제의 혈액과 같아서 거기서 충격이 오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주유소에 들를 때,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 느끼는 그 불쾌한 숫자들은 전 세계적인 충격이 우리 일상으로 번진 결과입니다. 이자율을 올렸더니 더 힘들어졌다고요? 금리 인상의 역설로 서민과 중소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물가가 미치게 오르자 각국 중앙은행이 꺼내든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 연준이 2022년부터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뒤따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비싸지고 소비가 줄고 물가가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 약은 부작용이 엄청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2%였을 때와 5%에서 6%일 때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2배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자체 자금이 있고 신용도가 높아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합니다. 폐업, 감원,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은 다시 서민의 일자리 문제로 돌아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서민 경제가 흔들립니다. 돈이 안 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경제 혈액순환 장애로 부가 위로만 흐르는 구조입니다. 경제학에서 돈이 잘 돈다는 건 단순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순환하는 속도, 즉 유통 속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 사장님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고 그 돈이 농부에게 가고 농부는 또 뭔가를 소비하는 이 순환이 빠르게 돌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순환이 막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불안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내일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면 일단 지갑을 닫게 됩니다. 당연한 심리죠. 둘째,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도 자산에서 수익이 나고 인플레이션 와중에도 자산 가치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월급에서 이자, 월세, 물가를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돈은 벌리는데 아래로 잘 흐르지 않고 일부 계층에서 고여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돈이 안 돈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지금 정책은 충분한가요? 현행 대응의 한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에너지 요금 지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물가 안정 대책 등 여러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솔직히 느껴지시나요?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요? 문제는 현재의 정책 대부분이 불을 끄는 정책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터진 문제를 막는데 급급하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이자 지원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로 한정되고 이미 한계에 몰린 기업들은 그 요건조차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단발성으로 뿌려지는 지원금은 소비를 잠깐 늘리지만 구조적인 빈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이 아래로 흐를 수 있는 구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숨 쉴 수 있는 금융생태계, 그리고 에너지 자립처럼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리는 경제 기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가 공급망을 끊었고 전쟁이 에너지를 흔들었고 물가가 올랐고 금리가 올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돈은 벌리지만 남는 게 없고 정책은 근본을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 이걸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탓하는 건 너무 가혹한 시각입니다. 구조가 만들어 놓은 문제에 개인이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낼지, 그 출발점은 결국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 시대에 함께 이해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